자자, 우리 영락 박사가 박사님. 뭐라고 예. 불러드리는 게 자, 자, 좋아요? 저 진도가 교수님. 자 여기 이상 교수님, 박사님은 부담스러워. 이상은 이름이 자 보세요. 이제 방송에 안 나온 이야기 해드릴게. 여러분 네. 이상의 본명은 김혜경이에요. 이런 거 김혜경. 아세요? 김혜경 알아요? 왜 그럼 김혜경이 아시면 제가 모를 때까지 큰아버지한테 입양했어, 3살에. 아니 근데 왜 해경이냐고 뜻이. 바다해.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처럼 좀 넓은 안다고 사람이 하시면 되라. 계속 물어. 자 이거 뭐냐면 바다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실제 바다를 다스리는 관리가 아니라 바다 넓잖아요. 넓은 땅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고 해서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김혜경이. 근데 왜 이시냐? 이것도 이상하죠. 자 보세요. 김혜경이라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건축가 출신이에요. 동경제대 건축과. 학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서울대 건축과를 나왔다고. 근데 이 김혜경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건축과를 나와서 그 뭡니까 감독을 하겠죠. 건축에. 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원래 이제 김씨니까 김상 이게 이 일본어로 뭐뭐 씨잖아요. 그렇죠? 김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얘를 이씨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이상이라고. 그렇구나. 여기 힌트를 얻어. 그래서 이거는 일제 식민지 이런 거 방송이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알려줘. 여기 더 재밌죠.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이다. 근데 이상의 시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롯데 스쿨과 같이 생겼죠. 되게 이상이다. 이상의 시는 이상하다니까 시가. 이상한 가역 반응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상. 그 이상이라는 이름 하나를 보더라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상은 이상이에요. 이상 한자가. 이게 무슨 상자예요? 이게 무슨 상자인지 아세요? 요거. 서로상. 아니 여기 있는데 서로상이에요. 상자 상자죠. 그러니까 나는 내 시 속에다가 수수께끼 상자를 숨겨놨다. 니들이 해석해봐. 이게 이상이거든요. 이상의 시가. 그러니까 이상의 시 하나 이상만 가지고도 보세요. 이상.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상의 시 중에 또 재밌는 것은 오감도라는 게 있어. 오감도. 자 원래 건축가에서는 조감도가 있죠. 네. 조감도는 뭐냐면 새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건축.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가를 여러분 졸업은 안 하셨어도 주위에 건축가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건축물 이렇게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다니는 거 맞죠? 그게 새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건축물이라는 뜻이에요. 새 조자를 쓰는 거예요. 조감도가. 근데 이상은 이 새 조자를 뭐로 고쳐버려요? 까마귀 오자로 고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쓰면 새 조자야. 이게 없으면 까마귀는 시커먼 쓰잖아요. 이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시커먼 쓰라고. 그래서 오감도. 그러면 이 오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을 의미하는 오감도라는. 예전에 뭐 오징어 전문점 오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음식점 분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 오감도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조감도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상의 시에 오감도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좀 알고 들어가서 이게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상이 왜 김혜경 김씨인데 이씨로 됐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국문과 나오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건 이제 상식이고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7쪽. 그래서 이상에 대해서는요. 이상은 28살에 죽어요. 우리 나이로. 이상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천재다 아니면 또라이다. 천재 아니면 또라이. 왜냐면 이상의 시들이 보면 되게 어이가 없는 시가 많거든요. 자 77쪽 볼게요. 이상.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잖아요. 77쪽 말고 한 리터 너무 많아서 어디야 76쪽부터 좀 볼게요. 이상은 30년대 모던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 10분 아니라 소설, 수필 이런 거 써요. 이상은. 자 파격적인 실험 정신 그리고 이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읽어보고요. 두 번째 날개죠. 날개. 이상의 날개가 있죠. 네. 오감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시들이 그런 게 있고요. 이상은 아까 말했듯이 28살에 죽어요.
자, 이상은 마지막 단락.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문학은 가깝게는 50년대의 일군의 모더니스트. 일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무리의 여러분 이 무리 군자를 보면 이 무리 군자가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게 임금 군자죠. 이게 양양자죠. 임금은 무리를 지어 다녀야 무리 안 지어 다녀. 무리 지어 다니죠. 임금 가면 막 호위무사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양들은 혼자 다녀요, 때로 다녀요. 그래서 무리군죠. 임금이나 양이나 무리를 지어 다닌다. 일군에. 그래서 일군의 그런 그 모더니스트를 비롯한 후배 작가들에게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었고 당대의 문학을 혁신하려는 작가에게 창조점을 제공했다. 자, 17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작가 소개부터 빨리 보고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상은 아까 이제 상자 이제 조금 알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아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상자 생각 별로 서로 상자를 알고 있었죠. 상자를 하니까 나는 내 시 속에다가 뭘 숨겨놨다?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숨겨놨다. 니들이 해석해봐. 이거라고. 그래서 파격적이고. 자, 본명 김혜경 나왔네요. 해자가 바다의 자고 이 경자가 벼슬 경자예요. 벼슬 있죠. 벼슬. 경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딱 이 벼슬을 뜻하는 거예요. 이상은 10년에 태어났어요. 여기 보면 종로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뭐 누구의 장남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죠. 하여튼 그리고 이상은 3세 때 부모 쓰라. 여러분 쓰라란 말이 혹시 뭔 뜻이냐? 쓰라의 자녀가 몇 분이십니까? 근데 쓰라는 무릎 아래라는 뜻이에요. 무릎 아래. 쓰라의 뭐 자녀가 몇 분입니까? 할 때 이 쓰라라는 말이 무릎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떠나서 이제 양자로 들어갔다는 것도 다 한학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성 고등고등학교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상은 밑에 보세요. 교내 미술전람회 유화를 출품해서 입선도 해요. 그리고 지금의 대학로 여기는 경성고등공업학교 이게 요즘 서울대학교 맞죠? 건축과 입학했어요. 그리고 재학기간에 편집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경성고등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그냥 졸업이 아니야. 수석 졸업. 똑똑했죠? 조선 총독부 내무국의 기수로 특제되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도 창작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작가 이력을 시작한 거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조선과 건축의 얘기를 하죠. 이 조선 다음에 또라고 하는 게 또가 일본어로 뭐뭐와 하는 뜻이에요. 일본어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뭐뭐와 또라고 해요. 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조선과 건축의 이상한 가역 반응 나왔죠? 이상한 가역 반응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건축무한 육명각체라는 이건 좀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영문학 전 전공했어. 근데 이 한국시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갖고 4학년 때 막 그 현대시 이론인가 이름도 까먹었네. 그 수업을 하여튼 들어갔어요. 겁도 없이. 막 들으러 갔는데 인문학과 수업을 이제 신청을 해갖고 그 이상을 저보고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상을 막 발표하고 하면서 아 이상 씨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 건축만 육명각체가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이것도 방송에 안 나올 거예요. 이 건축만 육명각체는 이상희 씨는 팔수록 재밌다니까. 네모 안에 마른 모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같아요? 이게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몰라요? 이게 쓰면 아실 것 같아요. 백화점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만 있는 거죠. 백화점에 가면 엘리베이터 말고 이렇게 계단 내려 제 그림 잘 못 그렸는데 계단 내려가는 그런 모습 같지 않나요? 네. 네, 이게 그 백화점이라니까.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근데 이 건축만 육명각체의 비밀 거기 보면 쾌청의 공중에 풍유하는 제트백호를 찾아서 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공부를 하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 풍유가 뭐냐?
붕세가 또 다니는 거야. 그럼 붕유는 뭘 또 공부해야 돼? 장자를 공부해야 돼. 장자에 뭐 어떤 편이 있어요? 소유 유편이 있어요. 노자 장자, 이 장자의 소유 유편, 장자 딱 처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엄청난 뻥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게 곤이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가 좀 지나서 새로 돼, 새로 변해. 근데 엄청난 이 붕세로 변하는데 한 번 날개짓을 하면 막 3,000척 막 3만리를 날아가 막 9만 3,000척 이 날개 한번 치면 3,000척을 가는데 한 번 이렇게 날아가면 9만리를 날아갑니다. 9만리를 날아가. 한 번 이제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붕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어떤 대범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지식, 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붕유한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걸 보면 이상이 한학이나 이런 걸 공부했다 안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 뭡니까 이 작품을 보면 그 쾌청의 공중에 붕유하는 제트백호를 찾아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의 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이게 그 이상의 시에 대한 뭐죠 해설서가 따로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인에 가입했다는 거는 알겠고 78쪽 보세요.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뭐 건강이 악화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쭉대 기생 금몽을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금몽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모르세요? 있어요. 금몽화. 이상이 또 금몽을 만나요. 그래서 종로에 제비를 기업해. 제비 있죠. 제비를 기업합니다. 그래서 이상은 자 여러 문인과 어울려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구인회입니다. 이상하면 여러분 구인회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구인회가 뭐라고요? 9사람의 모임. 그러니까 구인회 멤버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뭐 어떻게 외웁니까? 그걸 외울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멤버를 보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이 나오긴 하죠. 이호석은 알죠. 예. 메밀꽃 필무렵도 있고 이무영도 있고 유지친이라고 써. 유치진 뭐 이태준 뭐 김기림 정지영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상은 이태서준의 주선으로 오감도 아까 오감도 기억나죠? 오감도를 쓴데 이것도 쓰고 있어요. 오감도에 여러분 보면 오감도에 보면 얼마나 볼 때는 있으냐면 오감도 1편 혹시 아시는 분? 오감도 1편. 오감도 1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이게 시냐고 할 거예요. 자, 오감도 1편 이거입니다. 자, 한 명의 아이가 한번 여러분 시인지 시 아닌지 보세요. 지나가. 2명의 아이가 지나가. 3명의 아이가 지나가. 4명의 아이가 지나가. 13명의 아이가 지나가. 똑같아요. 이게 13명의 아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길은 막다른 골목이. 여기 시가 끝나요. 시 같아. 이거 나도 쓰겠다. 한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2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진짜라니까 거짓말 안 해요. 3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4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5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이게 뭔 소리예요? 여기 이게 뭐 같아요? 이 시. 그러니까 이게 비난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이제 이 이상을 분석한 사람이 13명의 의미가 뭐냐? 막 이제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와 12제자. 원래 비평, 그게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거든요. 작가, 이 저자의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자의, 이거 제가 이야기했나요? 롤랑 바르트 이야기 안 했어? 할 얘기 너무 많네. 이 저자의 죽음은 뭐냐면, 이 프랑스의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저자가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저자의 죽음 꼭 알아두세요. 뭐냐?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작가의 몫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이문열 작가 살아 계시죠? 예. 이문열 작가가 썼어요.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그것도 저자의 죽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돌아가셨잖아. 맞죠? 예.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돌아가셨다 해서 저자의 죽음이 아니라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작가의 몫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롤랑 바르트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13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선, 그러니까 예수와 12제자. 볼 수 있었죠. 또 어떤 비평가는
이거는 우리나라 남과 북, 북이 8도고 남이 8도고 북이 5도니까 합해서 이 남과 북의 13도다. 13도를 의미한다. 라는 또 설도 있고, 이거는 그냥 조선 민족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한다. 라는 설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이거 제가 다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마광수라는 작가분은 이것도 따뜻히 표현해요. 그건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하여튼 길은 막다른 갈목이다. 이게 결국 이걸 보면 어떤 조선의 답답한 상황, 진퇴양난 들어봤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이걸 이제 아포리아라고 하거든요. 아포리아라는 게 뭐냐면, 포리아라는 게 통로고요, 어라는 게 낫이라는 뜻이에요. 통로가 없다. 아포리아. 그럼 길은 막다른 골목이니까 통로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조선의 어떤 그 상황을 또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막 분석해 들어가면 복잡해져.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감도를 써요. 이 오감도가 나중에 한번 이상 작품의 시집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독특한가. 이상 연구한 사람들은 시가 이상해서 이상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시를 써놓으니까 독자들이 이것도 시냐 해가지고 이상시가 이제 이렇게 연재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좀 재밌는 분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오감도라는 제목 보세요. 이상은 이렇게 이 의미만 가지고도 설명할 게 되게 많다니까. 오감도라는 제목의 연작시를 발표했지만 항의가 빗발쳐서 15회로 연재를 중단해버리죠. 그리고 중단에 편을 썼는데 사후에 이상 죽고 나서 박태원이 쓴 이상 편모를 통해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나오죠. 왜 미쳤다고들 그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떨어져도 마음 놓고 지낼 작정이냐. 모르는 것은 내 제주도 모자라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만 지내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또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재 아니면 또라이 둘 중에 하나의 도안이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9쪽에 보면 경영난으로 제비다방의 문을 닫고요. 폐결핵. 이상이 폐결핵으로 죽어요. 요즘은 폐결핵이 병인가요? 요즘은 아니요. 요즘은 뭐 정말 별로 약만 좀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옛날만큼은 아니잖아요. 옛날만큼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걸로 죽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산촌 여정 권태의 모티브가 됩니다. 모티브란 건 동기라는 뜻이 된다고 했고요. 그 밑에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 건 넘어갈게요. 그거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창작 활동을 많이 했고 소설도 쓰게 됐고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이화인년 출신의 변동님과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0페이지 보면 이게 바로 한자로 오감도예요. 한자 보이죠? 오감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가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두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하다가 제일 끝에 보면 뭐 길은 막다른 골목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여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1937년 2월 중순 일본 경찰에 의해서 불령선인으로, 그러니까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인들 이렇게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조선인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체포돼 가지고 수감됐다가 악화로 풀려나다가 보세요. 여기 보면 4월 17일 날 도쿄의 부속병원에서 요전 아주 일찍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28 정도밖에 안 살아요. 되게 짧은 삶을 살다가 간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100세 살아도 이야기할 게 없다가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28세밖에 안 살았는데 대단하죠. 그래서 엄청 많이 폈나 봐요. 뭐라고? 회계로 죽을 정도로 좀 그렇죠. 담배를 많이 피죠. 원래 이제 작가들이 예술인은 그렇죠. 그래요. 담배를 피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뭡니까? 그래도 또 이제 뭐죠? 공초 그 어떤 그 작가도 공초라는 말을 쓰잖아요. 꽁초만 핀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 호를 막 그렇게 붙인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80쪽에 보면 작품 세계는 근대적 삶의 양식과 여기 파토스를 좀 설명해야 돼요. 파토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거 파토스. 이거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문학을 공부하니까 이 뭐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지 않나요? 근데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재밌지 않나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 파토스하고 로고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 파토스는 감성을 의미하고요. 로고스는 이성을 의미해요. 로고스, 파토스. 그러니까 내 감정, 이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성은 뭔지 아시겠죠? 이성적인 존재 있잖아요. 이성. 로고스와 파토스 되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근대적 삶의 양식과 파토스의 영점. 영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모여서 이제 생긴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로 모아놨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상의 작품색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근대성에 대한 응시. 여기 밑줄 좀 치세요. 근대성에 대한 응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근대 도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서 30년대. 그래서 1930년대는 새로운 환경과 관련된 거고 근대의 토대를 직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 이상의 초기작 12월 12일에 다음과 같은 대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은 아니라네 하면서 쭉 나오죠. 하여튼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국문판에 연재된 이상의 첫 작품이고 이상의 전기적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3학년 올라가면 문학 비평론을 배우실 거예요. 뭐냐면 자, 요약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역사 전기 비평이라는 거 있어요. 자, 쓰세요. 자, 그리고 그게 있고 신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3학년 올라가면 공부하시겠지만 지금 약간 그냥 맛배기만 알려드릴게. 자, 역사 전기 비평하고 신비평의 차이점이 뭐냐? 비평에서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알려드릴게요. 역사 전기 비평은 외재적 비평이고 신비평은 내재적 비평. 그러면 외재적 비평은 뭐고 내재적 비평은 뭘까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자, 봐요. 한용운의 시에 자, 님은 같습니다. 이건 알겠죠? 님의 침묵에. 그러면 이 님을 잘 봐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님은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님은 연인이죠. 그렇지 않나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푸른 산빛을 깨뜨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인으로만 해석하면 신비평이에요. 연인으로만 해석하면. 근데 이 사람의 역사 정기적 비평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였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승려였잖아요. 자, 이걸로 따져보면 이 님은 연인도 되고 뭐도 돼? 조국도 되고 또 뭐도 돼? 절대자도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비평을 할 때 그 작품의 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바깥에 있는 것도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외재적 비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국문학을 하시면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작품 바깥에 있는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외재적 비평. 이거는 내재적. 이거는 작품 그 자체로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 다른 거 전혀 안 봐.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 이 전기적 체험을 가지고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러니까 이 전기적 체험은 다시 말하면 뭐다? 역사 전기 비평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 전기 비평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삶을 가지고 이 작품하고 연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2쪽으로 넘겨보세요. 80쪽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상인데 한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다시 말해 우리 삶에서 우연히 진행되는 사건들 우연성으로 말미암아 파토스 나왔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정념, 충동, 격정을 써놨는데 감정으로 알면 돼요. 거기서 좀 파생된 의미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복잡하게 양상을 감정의 권위를 초월해버린 아무런 자극도 감격도 없는 0점에 근접시키는 거예요. 0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영화 할 때 영할 때 0이에요. 0도 영상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준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0점이라는 거니까 그런 그 아무런 감각도 없는 기본적인 상태.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0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아주 기본적인 상태 그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의 시들은 이런 그 지점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감정의 권위를 초월한 자극이나 감격도 없는 0점에 근접시키는 일을 이상의 시들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의 시를 보면 이상의 시도 이제 약간 저항적인 특징들도 이제 막 나타나긴 하는데 이 자체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육사나 윤동주처럼 저항적인 시라고 하기는 힘들죠. 그렇지 않나요? 이육사나 윤동주는 그냥 노골적이잖아요. 시 자체가. 그렇죠? 특히 이육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육사 이 사람은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육사는 아시죠? 광야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부는 소리 들렸으랴 다시 천고에 뒤에 백만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나오는데 이육사라는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육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폭탄 던지다가 이 사람은 의열단의 멤버이지. 의열단이 뭔지 알죠? 의열단 독립운동 의열단 멤버였는데 폭탄 던지다가 시간 남으면 시 쓴 사람이에요. 시 쓰다가 시간 나면 폭탄 던진 게 아니라 막 열심히 폭탄 던지다가 시간 나면 시 썼는데 엄청난 뭐가 된 거예요. 저항심이 된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육사도 한 40세 이제 죽게 됐죠. 이육사도.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세요. 자, 다시 교재를 보면 그러니까 이상의 시는 뭐 그런 어떤 저항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 우리의 인간의 그 삶에서 인식하는 과정, 우연성 이런 것을 이제 숙명,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시다. 그래서 이제 이상의 시들을 보면 작품들을 보면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순이다. 모순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큼 모순이라는 것은 진리다. 모순이라는 말은 원래 창과 방패라는 뜻인 거 아시죠?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은 창과 방패라는 뜻인 거 아세요?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다 찌를 수 있다. 이 방패에서 선전하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 창으로 당신 방패 한번 찔러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모순.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모순이죠. 모순. 그렇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권위를 초월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걸 이제 파토스 이야기했고요. 자, 이 사람 건축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에 대한 건축학적 투시란 말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울대 건축과 나왔다니까. 동경제대 건축가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글들을 쓸 때 이렇게 이제 건축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작품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왜 나는 미끈하게 솟아있는 근대 건축의 위용을 보면서 철근, 철골, 시멘트, 세사 이것부터 선택하니 감흥하느냐 말이다. 이 용어들 자체가 지금 건축과 관련된 용어들 막 쓰고 있죠. 철근, 철골이라는 시멘트, 세사. 그러니까 마른 모래라는 이 세사라는 것은 그 가늘 세자거든요. 세가 가는 모래. 가는 모래를 세사가 뭔지 모르면 써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래서 넘겨보면 종생기의 일부분이다. 주인공 이름 자체가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역사.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니까. 이런 게 뭐라고요? 역사 정기비평인 거예요. 내가 나를 쓴 것 같은 거야. 그게 역사 정기비평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상이 도쿄에서 썼고요. 죽음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생애를 조망하며 죽음의 예감과 함께 쓴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라고 가볼게요. 시인 정지용은 수수어에서 수수어라는 말이 뭔 뜻인 줄 알아요? 수수어. 이 숫자가 근심할 숫자예요. 근심할 숫자. 숫자는 뒤에 있는 숫자는 누구 숫자. 그 다음에 어느 말할 어자예요. 그러니까 수수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누구를 근심하는 말,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삼나무 냄새를 풍긴다고 말한 바 있다.
고층 건물은 대도시화하는 경성, 서울이죠. 서울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지용은 이제 익숙한 것으로 치환하려는 시도를 아까 금방 했잖아요. 보여줘요. 이런 것들을. 이 모더니즘의 특징. 김기림 아까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김기림. 여러분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여러분 1학년 때 시를 전혀 안 했었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이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있어요. 시했어 시. 현대 현대시. 아니 현대시 안 했잖아. 안 했어요. 저는 하신 줄 알고. 김기림의 시 중에 바다와 나비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이 바다와 나비라는 게 나비가 이게 뭡니까? 바다 위에 있어. 그런데 그 밑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내려갔다가 비에 젖어가지고 올라오는 시. 이 바다 나비가 이런 작품을 대표적인 무슨 시라고 하냐면 주지시라고 해요. 주지시.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시면요. 김기림의 바다 나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쓴 시인 김기림인데 주지시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김기림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 풍경에서 백화점 같은 고층 건물을 근대 메이크업은 이제 화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비유도 합니다. 주지시라는 것은 지성을 호소하는 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적 건물, 근대 자체의 매혹과 불안을 느낀 뒤에 신경을 이미지로 표시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막 써요. 건축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까 지금 설명도 나오죠? 이상은 여기도 보세요. 철근, 철골, 시멘트 뭐 이런 걸 썼다고 그랬죠? 투시벽 뭐 이런 거. 토로는 제가 전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밑에서 둘째 줄. 토로는 토할 토자에 드러낼 노자예요. 여러분 이제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토로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토로. 그러니까 이런 정도 한자로 쓸 줄 아셔야 돼요. 토할 토, 드러낼 노. 내 감정을 토로했다. 이런 말 쓰지 않나요, 우리? 토로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쓸 줄은 몰라도 그냥 토로가 이런 한자인 걸 아시면 좋잖아요. 그죠? 토로했답니다. 자, 오른쪽. 그래서 오감도 지금 85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자, 이걸 볼 때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갖 막 이제 뒤에 가서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상 이런 식으로 시를 쓰나? 자, 볼까요? 제가 금방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오감도 1편. 86페이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보세요. 그 한 명의 아이가 그 지나가고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이게 나왔죠? 한 명이 이제 여기 좀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길은 막다른 골목이요. 하고 또 그 밑에 보세요. 제1에 이게 보면 1부터 13까지 제 말 맞죠? 쭉 나오죠? 보세요. 한 명의 아이는 아이를 옛날 말 아이라고 하고 한 명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요. 두 명의 아이도 제2의 아이도 이게 시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보세요. 13인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2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막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좀 보세요.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고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줬어. 이상의 시가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읽으라고 하면 이거 알아듣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상의 오감도 시 제1호가 여기 나오잖아요. 난해시로 꼽힌다고 나왔죠. 난해시. 시가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13의 의미가 뭐냐? 13의 의미를 비평가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 그렇게. 그래서 이 작품 내부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외부에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을 뒤섞지 않는다면 해석의 실마리를 잘 찾을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13인의 왜 아이인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식민지 일제 치하의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민족의 답답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죠. 그잖아요. 여기 보면 무섭다는 말도 쓰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라는 말도 쓰고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7쪽에 보면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써놓지 않았나라고 비평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포의 확산, 자 89쪽 보세요. 89쪽에 보면
자, 마지막 여는 거기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마지막 여는 모든 사태의 종결이다. 거기 밑줄 주세요. 마지막 여는 모든 사태의 종결이다. 밑줄 주세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즉 지금까지 과정에 의해 증폭되고 확산되어 사건의 현장에 만연하게 된 공포는 또 다른 조건 없어도 어느 곳에나 편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쓴 거고요. 그래서 이상희 씨가 이렇게 정말 일제하에 어떤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시 속에 숨겨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를 여기서는 너무나 길게 막 써놓은 것 같아요. 거기 그 90페이지 넘겨보세요. 90페이지 넘겨서 거기 위에는 건너뛰고요. 결국부터 볼게요. 결국 90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단락. 오감도 이론은 일상을 총체적으로 규율한 시간으로부터의 탈출했지만 목적지를 상실한 이들의 불안과 열패감을 희곡적 구성에 의해서 극대화했다. 여기 세 줄 밑줄 좀 쳐보세요. 오감도 이론은부터 있겠다까지. 그렇다면 왜 아이일까? 아이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근대적 시간에 의해 일상을 규율당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조금 설명을 좀 여러분 영문학에 공부하다 보면 어떤 작가가 나오냐면 영문학하고 연결시켜서 설명드릴게요. 저지 코진스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가의 하늘을 빼앗긴 새, 또 색칠해진 새라고 번역이 돼요. 더 페인트드 볼. 여기에 보면 이 주인공이 아이로 나와요. 주인공 아이로 나오는데 이 결국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색칠해진 새죠. 백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황인종은 색칠해진 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이제 학살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다 이야기가 끝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왜 이 주인공을 아이의 관점으로 봤느냐? 그런 전쟁이라는 참혹한 어떤 현실을 아이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 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도 주인공이 아이죠. 오키라고 하는 애 아니에요? 5살짜리?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른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어린 아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아이를 쓴지 알겠죠? 순수한 어떤 어린 아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인공이 아이가 등장해요. 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주세요. 뭐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 정도는. 여기서도 이 어린 아이를 썼다는 것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아이 이미지. 자, 91쪽에 보면 자, 확산과 수렴, 분열과 진단. 이 오감도 4호의 이름 보세요. 오감도라는 시가 정말 어렵다니까요. 보세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곁에서 돌 적에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대로 나의 아버지인데 어쩌자고 나는 자꾸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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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되니 나는 왜 나의 아버지를 껑충 뛰어넘어야 하는지 나는 왜 드디어 나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쓰기도 힘들죠. 이상희 씨가 이렇다니까. 아버지 노릇을 한꺼번에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 네, 정말 골 때리죠. 근데 이 시는 그나마 이상희 씨는요 띄어쓰기가 안 된 시들이 되게 많아요. 띄어쓰기가 안 된. 그 띄어쓰기가 안 된 그 기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그걸 자동 기술법이라고. 자동 기술법.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시. 이런 걸 자동 브루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자동 기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의 시를 보면 띄어쓰기가 안 된 내용들의 시들이 많다니까요. 여기 띄어쓰기가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상의 시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감도 1호에서는 아이가 등장했죠. 시 2호에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편이야. 우연은 볼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상호 참조를 통해 해석이 완성된다. 의미를 중심으로 진술하면 명료하다. 모든 아버지가 결국은 뭐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나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그게 낫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또 다른 나의 어떤 아들을 낳고 아들은 또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맞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머니 여자로 말하면 어머니가 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거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원은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수렴되는 거,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것이고요. 자, 거기 그 91쪽의 마지막 줄 보세요. 내가 아버지들의 연세를 느끼며 확산과 수렴의 운동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세자납니다. 아버지의 세자남. 92쪽 보세요. 92쪽.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가 또 나를 낳지만 결국은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 어때요? 정말 아버지의 어떤 힘든 고생이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에 썼어요. 거기 보세요. 그 92쪽에 보면 한자 용태에 관한 문제라는 시가 있죠. 이런 시도 있어요. 이게 시 같습니까, 여러분? 1, 2, 3, 4, 5, 6, 7, 8, 9, 0 해가지고 막 써놨잖아요. 이런 시가 있다니까. 이거 오감도 제4호. 그러니까 독자들이 항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무슨 시냐고. 보세요. 네. 그래서 이상, 책임의사 이상 뭐 누구의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있잖아요. 그 이상이요. 뒤에 있는 거는 책임의사 이상이요.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진단수 형태로 이루어졌다. 환자 용태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 아래 도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근데 진단서는 뭐예요?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가입되어 있고 날짜와 진단을 주관하는 의사의 서명이 있는 형태다. 여기 써놨죠. 그래서 이 오감도 사회에서 연속되는 숫자들에 보면 뭐 1, 2, 3, 4, 5, 6, 7, 8, 9, 0이라는 숫자가 한 줄씩 내려오면서 이렇게 10을 곱한 뭐 등비 수열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상은 건축가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수학적인 것도 좀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그 소시적인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이런 거 배운 적 기억은 나죠? 수학 시간에.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런 어떤 수학적인 형태로 이렇게 막 그 시들을 써놨다는 거예요. 시들 이상의 시가.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숫자가 94쪽 보세요. 두 번째 줄에 0에 수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약간 수학적인 내용들 나왔지만 그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런 그 일제 시야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이 환자 용태에 관한 문제라는 이런 시를 통해서 이렇게 써.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것은 이 숫자만 가지고도 시를 쓸 수 있어. 우리 말로 시를 쓸 필요가 없이. 그런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절망의 제기적 운동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럼 제기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제기가 뭐예요? 제기가 뭔지 몰라요? 다시 돌아오다. 그렇죠. 다시 돌아간다. 이 제기잖아요. 제기.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알아두세요. 제기. 다시 돌아간다. 제기. 영어로 말하면 셀프. 맞죠? 제기대명사 들어봤어요? 뭐 마이셀프, 힘셀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셀프가 제기대명사라니까. 다시 돌아간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걸 제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절망의 제기적 운동. 절망이 결국 다시 돌아온다 이 소리죠. 꽃나무로부터 절벽. 벌판 한복판에 꽃나무가 하나가 있어. 근처에는 꽃나무 하나도 없어.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열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꽃 피워 가지고 섰어.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게 갈 수 없어. 나는 막 달아났어. 한 꽃나무를 위하여 그러는 것처럼 나는 참 그런 이상스러운 흉내를 내었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꽃나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꽃나무도 이것도 이제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독립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역사 전기 비평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꽃나무는 뭐냐? 꽃나무는 뭐죠? 어떤 독립의 기운이죠. 광복의 기운. 독립의 기운이라면 그렇고 광복의 기운 이렇게 씁니다. 꽃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니까. 맞죠? 그런 것을 이제 꽃나무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저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여러분이 뭐 이상 그 무덤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비평가들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상이라는 거 제가 아까 시작을 할 때 이상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뭡니까 상자 상자라고 썼지만 그 이상은 식민지 지식인의 뭐예요? 이상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아까 시작할 때 이상이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식민지 지식인의 뭐다? 이상.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거. 그 이야기를 어디다 써놨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교재 보세요. 이상의 그 작품이라는 거죠. 자, 95쪽을 볼게요. 첫째 쪽에 보면 꽃나무가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까닭이 그것이다.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라는 이상을 향해 나오죠. 열심히 꽃을 피어올리지만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거기다 붙여줘.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 전기 비평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뜻인 거 알겠죠? 내가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물론 이제 45년에 광복이 됐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일제 36년 동안에. 그런 것을 이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또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이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특히 이제 시를 공부할 때는 이걸 시대적 배경, 우리가 시대의 타조, 시대의 정신. 그리고 시대 정신이 독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시대 정신. 이제 영어가 나오다 독일어까지. 이게 자이트가이스트라고 그래요. 자이트가이스트. 이게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문학에서 보면 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들어보긴 했네.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이게 이제 그 이상의 그런 시대 정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다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관점으로 보시고 이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진짜.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꽃에 대한 이야기 막 써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96쪽에 보면 이 중에 도로가 있다. 도로. 여러분 도로라는 말, 도로 제가 여쭤볼게요. 도로라는 말이 뭐예요? 도로. 길 가는 도로예요? 뭐예요? 이 도자가 무슨 도자인지 아시는 거예요? 도로와 도. 이게 여러분 맨손 할 때 도자도 있어요. 도수체조. 그 도도 있고요. 헛될 도자로 써요. 헛될 도. 그러니까 도로는 뭐냐면 이 도는 수고할 도자는 우리만 쓰면 쉬워. 우리만 알지. 헛수고라는 뜻이 헛수고. 도로라는 게. 이 로자가 노동할 로자거든요. 이 헛될 도자고 헛수고라는 뜻. 헛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말은 이게 이 우리말을 그냥 한자를 안 달아놓잖아요. 그럼 뭔 소리인지를 몰라. 맞아요. 그게 문제. 이게 길 가는 도로인지 그렇죠? 뭐 헛수고 도로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말은 이렇게 한자를 여러분이 아시면 참 좋은 거예요. 어쨌든 꽃나무는 제 목적인 꽃을 피우려 하지만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꽃나무는 열심으로 운동만은 그만둘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도로이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런 약간 이상의 시를 보면 약간 저항적인 그런 색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상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이상의 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그런 상황들을 약간 돌려서 표현하지 이육사나 뭐 이런 시인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이상의 그 끌리는 것, 꽃나무의 끊임없는 운동을 바라본 이가 있다. 도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제기가 왜 이제 제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기했잖아요. 다시 돌아온다고. 되풀이되는 신용이 두 번째 헛소고이다. 이 시는 이상을 지향하는 노력이 실패하게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아까 이게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내가 정말 독립을 위한 노력을 막 열심히 해. 근데 그게 헛수고가 돼서 돌아와. 그렇지만 그게 헛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의 시를 보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벽이라는 시도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거기 묘연. 묘연이라는 게 묘자리 묘지 묘자에다가 구멍이 열자거든요. 묘열. 요즘 뭐 파묘라는 영화가 한 800만 됐나? 엄청나게. 봤어요? 네, 저도 남편하고 둘이. 잘 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묘열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열 속에 들어앉는다. 눕는다. 꽃이 향기롭다. 꽃은 보이지 않는다. 향기가 만개한다. 잊어버리고 제쳐 거기 묘열을 판다. 묘열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열로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눕는다. 꽃이 또 향기롭다. 보이지 않는 꽃이 보이지도 않는 꽃이. 정말 시가 좀 어렵긴 한데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죠? 막 내용이. 이상의 시가 좀 독특하지 않나요? 다른 작가들의 시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지금 이것 똑같은 거예요. 절망의 재기적 운동이라는 거예요. 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꽃나무에서 꽃나무가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 닿을 수 없는 까닭과도 연결된다. 의뢰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광복을 위한 어떤 몸부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7쪽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좀만 더 하고 싶게요. 이때 나는 거기에 묘열을 판다. 묘열, 혈자가 구멍 혈자라고 써요. 그러니까 묘가 들어가는 구멍, 묘자리 같은 거죠. 꽃나무에서 같은 헛수고 도로도 설명했어요. 거듭하지 않기 위함이다. 즉 유인되지 않기 위함이다. 만개한 꽃은 없고 만개를 위한 미안의 운동만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만개한 꽃도 독립 광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한 운동만 있음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의 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그런 어떤 그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이상이라는 시인의 그런 어떤 그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뒤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결론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그래서 98쪽입니다. 이상은 30년대 모던즘을 대표하는 작가였다. 나왔죠? 자, 경성은 서울을 말해. 서울 알죠? 30년대. 문물과 삶의 양식이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 근대 도시의 면모도 갖췄다는 거예요. 그렇죠? 30년대는 그랬죠. 뭐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일본이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서울역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서울역 있잖아요. 옛날 서울역 지금은 이제 만들었지만 그 서울역 있는 자리에 일본이 막 뭐 만들었죠. 이거저거. 서울역 있잖아요. 서울역. 네. 근데 그 진짜로 서울역에 있는 그 건물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하늘에서 올라가서 그 모양의 형상을 바라보면 이 그 건물들의 모양이 대일본의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밑에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형상을 만들어. 대단한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국문학 공부하면 완전히 애국자가 돼. 애국자. 일본하고 연결이 또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다시 보세요. 거기 99쪽에 그런 환경에서 이상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근대 물질적 토대뿐 아니라 근대적 삶의 정신적 양식까지도 꿰뚫었어요. 그래서 그의 파격은 자, 여기 좀 밑줄 좀 치세요. 99쪽에 첫 번째 단락 밑에 셋째 줄부터 그의 파격은 거기서부터 기교 중심의 형식적 실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실하게 근대적 삶의 물질적 토대와 정신적 삶의 양상을 그려내는 의지의 소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한자로 읽겠어요. 소산, 산물, 바이 프로덕트. 바이 프로덕트라고 그래요. 소산이라는 그것이 만드는 물건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은 아까 28살에 죽었다고 그랬죠? 삶을 살았지만 그의 문학은 50년대 일군의 한 무리의 모더니스트를 비롯한 후배 작가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현재까지도 당대의 문학을 혁신하려는 작가들에게 끊임없이 참조점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상이 끝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상 공부해 보십니까? 아, 독특하죠? 일단 시가 독특한데 재미있는 있잖아요. 오감도라는 제목도 오감도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없는 이름이라니까. 조감도만 있을 뿐이에요. 생각하는 관점이 다양하죠. 이름만 봐도 그렇고 오감도를 봐도 그렇고
또 이상의 시들을 이렇게 보면 그 뭡니까 상당히 좀 독특한 시들이 많은데 그런 시 속에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저항적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상의 시 속에 노골적으로 저항을 드러내진 않지만 저항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방송과 저의 강의가 연결돼서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오늘 100석까지는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빨리 가셨다.